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딥다이브에서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의 바탕으로 중앙일보라는 언론사를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신뢰성, 공익성 평가부터 시작해서요. 특히 그 12.3 내란 사태 보도까지 자료가 꽤 다양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목표는 단순히 자료 요약이 아니라 그 속에서 드러나는 중앙일보의 어떤 핵심적인 모습, 이걸 포착하는 건데요. 핵심적인 모습이요? 네, 뭐랄까, 때로는 헌법 수호자 같다가도 또 어떨 때는 이념적인 비판을 받기도 하고 이 복잡한 정체성, 그 핵심적인 긴장 관계를 좀 파헤쳐 보자는 거죠. 좋습니다. 흥미로운 주제네요. 가장 좀 극적인 사례부터 시작해 볼까요? 역시 2024년 12월 3일 그 비상계엄 선포 사건입니다. 아, 정말 초유의 사태였죠. 네, 종북척결이라는 명분이었지만 결국 국회에서 해제 요구안이 통과됐던 그야말로 헌정 위기의 순간. 언론한테 이게 큰 시험대였잖아요. 중앙일보는 어땠나요? 자료를 보면 중앙일보는 이걸 단순 보도로 끝내지 않았어요. 12.3 사태 토타보기라는 상당히 심층적인 기획 시리즈를 내놨거든요. 아, 토타보기 시리즈요? 네, 민주주의가 짓밟혔다 이런 표현을 쓴 걸 보면 그 기조 자체는 명백히 비판적이었죠. 근데 흥미로운 건 여기서 스스로를 헌법 질서의 수호자로 딱 자리매김했다는 점이에요. 스스로를요? 네, 뭐 대통령의 그 2시간짜리 내란도 있나 발언 있잖아요. 그것도 팩트체크하고 아, 맞아요. 그랬죠. 또 군정보사나 방첩사, HID 같은 특수부대 동원 문제는 왜 그랬는지 추적하고 심지어 여권 내부 균열, 그 김상옥의 눈물인가요? 그거랑 탄핵 관련 법리, 헌법 84조 문제까지 굉장히 깊게 파고들었더라고요. 여기서 좀 주목할 지점이 이게 평소 중앙일보의 어떤 보수적인 성향과는 좀 결이 다른 대응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죠. 양쪽 주장을 그냥 나열하는 그런 양비론이나 양시론을 딱 거부하고 아예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이렇게 규정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단순한 어떤 정치적 계산은 넘어선 판단처럼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자료 분석에서도 그런 점을 지적하는데요. 이게 중앙일보 내부의 뭐랄까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어떤 헌법 질서 수호라는 좀 더 상위의 원칙이 존재할 수도 있겠다. 이런 걸 시사하는 거죠. 아, 최상위 원칙이요? 네. 물론 이게 뭐 항상 작동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이 12.3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그런 면모를 분명히 보였다는 겁니다. 위기 상황에서 어떤 독립적인 저널리즘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또 흥미로운 역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떤 역설이죠? 자료들을 쭉 보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강력한 저널리즘 역량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의 신뢰도나 공익성 평가는 좀 엇갈린다는 거예요. 아, 네네. 예를 들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이나 권고 건수 자체는 경쟁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긴 해요. 2018년에서 21년 기준으로 직권조정 2건, 시정권고 3건이니까요. 수치상으로는요. 네. 근데 SNU 팩트체크 센터 있잖아요. 그게 정치적 압력이나 재정 지원 중단 문제로 2024년 말에 문을 닫았다는 사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봐요. 객관적인 검증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니까요. 맞아요. 그게 참 안타까운 지점인데 그런 객관적인 지표랑 또 별개로 중앙일보를 향한 이념적 편향성 비판은 사실 계속 있어 왔죠. 그렇죠. 어떤 사례들이 있었죠? 뭐 예를 들면 강제징용 배상 판결 보도 때 한일 관계 파장을 너무 우선시했다. 이런 비판도 있었고요. 코로나 시기에는 한국인이어서 미안합니다. 뭐 이런 칼럼이 논란이 되기도 했고. 아, 그 칼럼 기억납니다. 네. 또 특정 정치인을 무슨 가문에 빗대서 찬양했다는 그런 칼럼도 지적을 받았었죠. 그런 비판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언론계 내부에서는 평가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아, 그 점이 중요하네요. 네. 뭐 과거 박중철 고문치사 사건 첫 보도 1987년, 덩샤오핑 사망 특종 1997년, 김정일 장점인 비밀회담 특종 2000년 이런 걸로 한국기자상 대상도 여러 번 받았고요. 네, 굵직한 특종들이 많았죠. 최근에도 뭐 선관위 채용 비리 2023년이나 명태균 황금폰 2025년 보도 같은 걸로 이달의 쥐자상 받고 국제적으로도 가난에 갇힌 아이들 2004년 시리즈로 미국 IRE상까지 받았어요. 동료 언론인들은 또 디지털 전략 부분에서 5년 연속 1위로 평가하고요. 그러니까 역량 자체를 의심하기는 좀 어렵죠. 이야, 정말 상반된 평가가 공존하는 거네요.
이게 바로 중앙일보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 같아요. 맞습니다. 2003년에 지금은 노조 시대라는 시리즈가 딱 그런 예시 같은데요. 기자협회에서는 상을 받았는데 민주노총에서는 노동자들을 범죄 집단으로 매도했다면서 엄청나게 비판했잖아요. 정확합니다. 그 사례가 공익이라는 개념이 정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얼마나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네, 그쵸. 언론계에서는 당시 권력화된 노조를 분석하는 걸 공익이라고 봤는데 노동계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노동운동 폄훼로 받아들인 거죠. 자료에서는 중앙일보의 어떤 보수적이고 때로는 좀 친기업적인 프레임이 이런 해석 차이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복잡한 모습을 저희가 어떻게 좀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까 권력과의 긴장 관계가 100번 낫다 이렇게 스스로 말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서도 사회적 약자 보도에서는 좀 선택적인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지적도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가난에 갇힌 아이들처럼 어떤 보편적인 인류애에 기댈 수 있는 약자는 조명을 잘하는데 노조처럼 경제성장을 좀 장애물로 인식될 수 있는 집단에는 상당히 비판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분석이요. 이념적인 필터가 작용하는 것 같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자료들을 쭉 종합해보면 일종의 좀 위계적인 작동 원리가 보이는 것 같아요. 위계적인 원리요? 네. 첫째는 아까 말한 헌법 질서 수호. 이게 이제 비상시에는 최상위 원칙으로 딱 작동을 하는 거죠. 둘째는 평상시에는 정부 권력 감시를 주요 원칙으로 내세우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어떤 기저에는 셋째로 보수 이념이라는 필터가 일상적인 보도에 계속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1. 헌법 질서 수호, 2. 권력 감시, 3. 보수 이념 필터. 이 세 가지 층위가 상호작용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 세 가지 층위가 상호작용하는 복합체. 이게 여러분이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통해 본 중앙일보의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핵심적인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결국 중앙일보는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는 어떤 저력을 보여주면서도 또 평상시에는 뚜렷한 보수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좀 재단해서 어떨 땐 찬사를 또 어떨 땐 날카로운 비판을 동시에 받는 아주 흥미로운 이중성을 가진 언론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뛰어난 역량과 또 편향성 논란이 공존하는 곳이죠. 자,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인데요.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아까 잠깐 언급됐던 SNU 팩트체크 센터 사례처럼 미디어의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런 환경 속에서요. 네. 여러분은 지금 넘쳐나는 뉴스 속에서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정보를 판단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뉴스 이면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는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 같은 이런 복잡한 동기나 관점들을 어떻게 스스로 읽어내고 계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일 겁니다.